여러분, 한 25년 전쯤이었죠?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몸의 설계도, 바로 그 인간 게놈을 읽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과학계는 여기서 한 걸음, 아니 아주 거대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생물학의 다음 장을 여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유명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 덕분에 우리가 생명의 청사진을 말 그대로 읽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무려 30억 개나 되는 우리 DNA의 비밀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그걸로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읽는 걸 넘어서 아예 유전 코드를 처음부터 쓰겠다는 겁니다. 이걸 인공인간 게놈 프로젝트, 줄여서 SynHG라고 부르는데요. 이 야심찬 계획이 유전학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DNA를 읽는 시대에서 이제는 쓰는 시대로 유전학에 어떤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이 우리가 알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 오른쪽이 바로 새로운 SynHG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프로젝트의 목표가 DNA 서열을 읽어서 청사진을 이해하는 거였다면 새로운 프로젝트는요, DNA를 아예 합성해서 그 청사진으로 직접 뭔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에서 창조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아니, 도대체 왜 인간 게놈을 직접 쓰려고 하는 걸까요? 웰컴 트러스트와 BBC의 보도를 바탕으로 그 엄청난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그 가능성이 정말 상상을 추월합니다. 예를 들어, 이식용 장기를 만들 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세포를 만든다거나 암세포만 딱 골라서 공격하는 맞춤형 치료제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손상된 간이나 심장 같은 장기를 아예 재생시키는 일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 현상 그 자체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심지어 제어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케임브리지 MRC 분자생물학 연구소의 줄리안 세일 박사가 BBC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질병 없이 더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치료법을 찾고 있습니다. 와, 이 말 한마디에서 과학계의 엄청난 기대감과 야망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야심만만한 프로젝트 뒤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전자 편집과 게놈 합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유전자 편집은 기존에 있는 DNA를 가위처럼 잘라서 조금씩 고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게놈 합성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화학 물질을 재료 삼아서 DNA 분자를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쌓아 올려서 아예 새로운 DNA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정교하고 또 훨씬 더 광범위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웰컴 트러스트가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아주 체계적인 5개년 계획을 따르고 있는데요. 1단계는 도구 개발, 그러니까 DNA를 합성할 기본적인 장비부터 만드는 거고요. 2단계는 블록 구축, 마치 레고 블록 쌓듯이 작은 DNA 조각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단계죠. 그리고 3단계 목표는 하나의 완전한 인공 염색체를 만들어서 자, 우리 이 기주 됩니다 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바로 4단계인데요. 이 모든 과학 과정에 처음부터 윤리적인 논의를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가 뭐냐면 바로 인간 염색체 딱 하나를 합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전체 DNA의 약 2% 정도에 해당한다고 해요. 2%?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오히려 이 숫자가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는 밝은 면을 봤다면 이제 이야기의 다른 면을 볼 시간입니다. 네 번째 파트, 바로 이 기술이 가진 위험과 윤리적인 질문들입니다. 비평가들의 우려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선 부모가 원하는 유전자만 쏙쏙 골라 넣은 이른바 맞춤형 아기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죠.
또 한 번 유전자를 바꿔버리면 그게 미래 세대한테까지 영원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기술이 혹시나 생물학 무기 같은 걸로 악용될 가능성도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던져요. 만약 우리가 인공장기나 심지어 인공생명체를 만든다면 그건 도대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걸까요? 에든버러 대학의 빌 언쇼 교수가 BBC에 아주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미 램프에서 진위는 나왔습니다. 만약 적절한 장비를 가진 어떤 조직이 마음 먹고 뭔가를 합성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 정말 통제와 오용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과연 양심 있는 과학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과학계가 처음부터 윤리적인 틀을 만들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이 과학 연구와 완전히 똑같은 비중으로 신중한 합성, 영어로는 careful synthesis라는 별도의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기술이 사회나 윤리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사회과학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켄트 대학의 조이 장 교수가 이끄는 오데시라는 접근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름이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과학자들끼리만 모여서 우리 이거 할래?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회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오픈, 함께 깊이 논의하면서 딜리버레이티브, 모두가 책임감 있는 혁신을 만들어가자는 일종의 약속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논란에도 불구하고 웰컴 트러스트는 왜 이 연구에 돈을 대는 걸까요? 톰 콜린스 박사의 설명이 아주 명쾌합니다. 이 기술은 어차피 언젠가는 개발될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우리가 먼저 나서서 책임감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어려운 윤리적, 도덕적 질문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인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생명의 코드를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코드를 현명하게 사용할 규칙 또한 함께 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인공인간 게놈 시대를 앞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하고도 무거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